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드블러드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사회를 꾸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10배, 100배까지도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도널드 루커스, 레리 앨리슨을 육성한 사람이고 오라클 주식 상장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테라노스의 이사회 의장이고요.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창업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팀 드레이퍼, 벤처 투자자이고요. 이 테라노스와는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홈스와 가 어렸을 때 이웃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테라노스에 초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버드, 세이프웨이의 CEO였고요. 800개 이상의 매장을 개조해서 테라노스와 협력 사업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이때 3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이고요. 이 테라노스와 관련된 당시에 미 중부 사령관이었고요. 사성 장군이고 테라노스 이사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지 슐츠 전 미 노동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무장관 역시 테라노스 이사회에 참여를 했고요. 헨리 키신저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고 국무장관이고 테라노스 이사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후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루퍼트 머독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이죠.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테라노스를 설립하고 나서 여러 유명인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나가게 됩니다. 최초로 그녀의 주술에 매혹된 것은 스탠퍼드 공과대학의 채닝 로버트슨 교수였다. 로버트슨의 명성은 홈즈가 고작 10대 소녀였을 때 그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은 노령의 벤처 투자가 도널드 루커스였다. 그의 후원과 인맥 덕분에 홈즈는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월그린의 닥터 제이와 웨이드 미클롱 그리고 세이프웨이의 CEO인 스티브 버드도 있었고 그 뒤로는 제임스 매티스, 조지 슐츠 그리고 헨리 키신저로 이어졌다. 이 목록은 데이비드 보이즈와 루퍼트 모독으로 완성된다. 이 외에도 홈즈의 매력과 지성, 카리스마에 현혹된 사람은 수두룩하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과거 이웃이었던 제시 드레이퍼의 아버지 팀 드레이퍼에게 100만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설득했다. 드레이퍼라는 이름엔 적잖은 무게가 실려 있었고 엘리자베스의 신뢰도를 높여주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면은 사실 큰 규모는 아닌데 초기 기업에 있어서 이 팀 드레이퍼의 명성이 꽤 도움이 된 거죠. 팀의 조부모가 195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벤처캐피탈 회사를 설립했으며 팀의 자회사인 DFJ 역시 웹 기반 전자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에 초기 투자해서 이문을 남긴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추후에 약 9,6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이 파트너 펀드 매니지먼트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제임스와 브라이언 그로스만 이들을 현혹시킨 것은 테라노스의 과학적 성취 외에도 테라노스의 이사진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조지 슐츠와 제임스 매티스 외에도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 전 상원군사위원장 샘 넌, 전 해군장교 게리 루에드 등이 있었다. 이들은 전설이라 할 만한 명성의 소유자로 테라노스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제임스와 그로스만은 테라노스의 내부에서 내놓은 예측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5배에서 12배가량 적다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다. 그토록 권위 있는 이사진이 존재하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아는 한 가장 성숙하고 잘 연마된 개인적 윤리, 경영윤리, 기업윤리, 의학적 윤리를 지닌 사람일 거예요. 이것은 포춘지 파를로프 기자와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파를로프는 이들의 인터뷰 말을 기사에 인용하지 않았지만 테라노스 이사진 소속의 여러 유명인들의 호언장담 덕에 엘리자베스가 진짜 백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게 되죠.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뭔가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요. 그래서 그 이질적인 것, 뭔가 이상한 기운들, 그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 엘리자베스 홈즈와 테라노스는 돈과 명예를 다 잡게 됩니다. 우버가 3억 6,100만 달러를 모금하고 그 다음에 2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는 스포티파이. 테라노스는 그들을 월등히 넘어섰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지경에 이른 거죠.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사람으로 엘리자베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엘리자베스를 미국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 대사로 임명했으며 하버드 의대는 그녀를 영예로운 위원회 회원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이사진들의 명성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명성을 날렸던 분야와 이 테라노스의 분야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앨리스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다지 이상적인 멘토가 아니었다. 오라클 초창기에 앨리스는 이 기능을 과장해서 발표를 하고 버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버전을 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 테라노스가 해당되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 테라노스와 일을 하게 되는 이 광고업계의 베테랑 스탠은 이 테라노스의 2인자 써니에 대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마케팅 회의 때 자꾸 상황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회사의 이인자 써니가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이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지 간에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이었고 이 새로운 분야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수많은 명성들로부터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명성에 기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런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허명이었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에 의존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라노스가 실제로는 어땠냐면은 노바티스의 경영진 앞에서 기술 시연을 보였는데 이 셔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 몇 방울을 채취한 후 혈액을 신용카드 크기의 흰색 플라스틱 카트리지로 옮기고 그 카트리지를 토스터기 크기의 직사각형 상자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상자가 이제 판독기였고요. 판독기는 카트리지에서 데이터 신호를 추출해 서버에 무선으로 전송하고 서버가 그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시 결과를 판독기로 되돌려 보냈다. 이것이 테라노스 기술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항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준 이미지 중에서 카트리지를 통해 혈액이 흘러 작은 용기에 정착하는 모습은 실제 화면이 맞았다. 하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의 화면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 이 화면은 성공했을 때 저장했던 화면을 재생해서 이 투자자들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투자자를 공략할 때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 개발되지 않았고 개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조차 없는 상황일 때 미리 제품을 팔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된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이 회사 내부 인원이었던 에드먼드는 조금도 낙관할 수 없었다. 테라노스 1.0 제품이 환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홈즈와 테라노스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미리 약속하고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할 때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지하는 의료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도덕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실제 개발 상황을 은폐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을 과대 선전하며 결국 개발이 현실을 따라잡기를 바라는 전략은 기술 업계에서 계속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노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술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이 테라노스는 의료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요.
이 조지 슐츠가 이 엘리자베스 홈즈에 완전히 이제 믿고 빠져들어서 이 손자인 조지 타일러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조지 타일러는 이 타라노스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폭로하게 되는 내부 고발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생일 파티에서 손자인 조지 타일러를 불러가지고 곡을 연주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촉으로 타일러는 급히 작곡한 곡을 연주했다. 그는 테라노스의 단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꾸다라는 슬로건에서 표현을 빌려 쓴 가식적인 가사를 부르며 민망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타일러의 연주가 끝나자 조지 슐츠와 같이 90대의 나이인 헨리 키신저는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를 위해 직접 작성한 오행시를 낭송했다. 거의 초현실적인 느낌마저 주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 이 거인들을 비웃고 싶은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초창기이긴 하지만 의료기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 회사 매드벤처 어소시에이츠는 투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전장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피 한 방울에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매티스 장군, 그때 당시에 사성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슈메이커라는 중령이 이 건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슈메이커가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슈메이커는 평범한 군사 관료가 아니었다. 그는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냉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무기로 사용한 성포리 토끼에서 주로 발견되는 위험한 박테리아 수막염과 야토병의 백신에 대해 수년간 의학 연구를 해왔다. 또한 FDA 규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라노스가 규정 전문가를 고용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테라노스는 세상 물정과 담쌓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었다. 보건산업은 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분야이고 환자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당연히 그래야 했다. 그래서 이 슈메이커가 테라노스가 군대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실력자들이 경계심에 눈을 세울 때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캐리루 기자 역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이 제보의 타당성을 알아보게 되죠. 애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 기사에 수상쩍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회사의 과학적 주장을 뒷받침할 동료평가 자료가 전무했던 것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지난 10년간 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 기사를 써왔지만 의학의 중대한 발전이 있던 순간에 동료평가가 부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생각나지 않았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니 대학교에서 화학공학 수업을 2학기밖에 듣지 않고 중퇴한 사람이 이 같은 최첨단 의과학 기술을 개척했다고는 믿기 어려웠다. 물론 마크 저커버그가 10살 나이에 아버지의 컴퓨터를 사용해 코딩하는 법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의학은 전혀 다른 분야의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 의학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독학해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연간의 공식 교육과 수십 년 동안의 연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테라노스 건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고 이 기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모회사인 뉴스 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언론계의 거물 루퍼트 머독 이 사람이 테라노스에 또 투자를 하게 되죠.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고 최대의 투자자가 되게 됩니다. 그는 사전 실사를 시행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 편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거대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테라노스 건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물론 그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언론 분야였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머독과 만나 다시 한번 긴급하게 이 기자가 작성하고 있던 기사 이야기를 꺼내며 머독이 중재해 주기를 바랬지만 머독은 테라노스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언론을 운영하는 것은 루퍼트 머독의 분야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성실하고 윤리적인 문제 제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서약서를 쓰게 해서 외부에 그런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겁에 질린 채로 그래도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내부의 상황을 알렸던 수많은 성실하고 윤리적인 문제 제기자들이 있었던 거죠. 약속 당일 AB는 그가 테라노스의 이사로서 받았던 모든 문서의 사본을 들고 이사회 의장이었던 도널드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사회의 역할에 큰 문제가 있으며 테라노스가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엘리자베스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조금 더 경험 많은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사회에서. 그리고 토드와 에스키벨은 테라노스의 이사 중 한 명인 톰 브로딘에게 접촉해서 엘리자베스가 이사회에 설명한 수익 예상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품이 아직 개발 중인 미완성 상태였고 그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장된 불가능한 예상치였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이 이사회 의장인 도널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테라노스는 손끝에서 혈액을 소량 채취해서 여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앞세워서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기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테라노스에는 유명한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같은 인물들이 투자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해안을 믿고 후속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이 건에 관한 한 그들의 식견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테라노스 투자에는 바이오 전문 벤처 캐피탈이 참여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유명한 사람이더라도 기본적인 팩트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사기극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아름다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원론적으로는 독립적인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 경영진을 잘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장 2가 있습니다. 의장 2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이사를 선임하면 실질적으로 CEO 개인이 이사에게 명예와 보수를 주는 꼴이 돼서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감독해야 할 이사진의 권한이 시작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 당국이나 증권거래소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이사의 독립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해당 기업과 거래 혹은 고용관계가 없다면 그들을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전적인 이해관계보다 더 캐기 힘든 것이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지만 이 칼 아이칸 같은 경우 이사회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주식기준 보상제도라는 말썽 많은 제도를 발표를 했고 버핏 역시 이 제도가 지나친 보상제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표결에서 반대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코카콜라의 CEO한테 직접 불만을 전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코카콜라는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사업과 사교가 뒤섞인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뜻을 관철하려면 때로는 정치도 필요한 것입니다. 버핏은 나중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회 활동에는 사회적인 역학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 사냥꾼의 칼 아이칸의 생각은 달랐다. 버핏이 투표에 기권한 것을 두고 아이칸은 이렇게 말했다. 이사회를 무슨 남학생 클럽 모임증으로 생각하는 이사들이 너무 많다.
다들 여기서는 깃털을 곤두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그저 그런 경영진의 자리만 공고히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미국이 오늘날까지 경제적인 우위를 누리게 한 실력 지상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 이사회가 보이클럽처럼 되는 것, 이 이사회의 회의체 성격은 이사진의 감독 능력을 떨어뜨리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독립적인 이사진을 통해 고쳐보려는 시도가 왜 어리석은지를 드러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사들은 대부분 결국 경영진과 한편이 된다. 처음에는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사회적 관계로 발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워런 버핏이 2002년 지적이고 건전한 판단 능력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실 분위기만 아니었다면 기업 감독에 실패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비판한 발언은 유명하다. 그래서 이 이사회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를 고르고 어떻게 할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사회에 임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금액이 커서 상당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이사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폭넓은 사업 경험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도 값진 덕목이다. 그래서 테라노스 사례에서 그 이사진들이 이 사업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들만 빌려주는 꼴이 돼버린 거죠. 기업의 지배구조가 잘 되려면 이사회만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제대로 되어야 한다. 경영진과 투자자들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런 간극에도 상장기업이 잘 굴러가려면 열광적인 CEO,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주주들, 깨어있는 이사회의 이사진이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내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주인공인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를 쳤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많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카리스마를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육성이 되었더라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많이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는 주로 컴퓨터를 다루는 IT 기기 분야의 전문가였지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이 생명에는 그만큼의 무게감이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 완벽하게 개발되기 전에 시행착오를 각오하는 전격전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누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혼자 만들겠다. 자신의 이성을 등불로 삼아서 사업을 했다면 어땠을까? 실리콘밸리의 일반적인 성장 공식에 내 사업을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의 내재된 특성, 특히 이 의료기기 사업의 완결성의 요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속도와 빠른 성장을 중요시하는 성장 모델을 이 책에서는 로켓형 투자 모델이라고 일컬으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일단 사업을 쏘아 보내서 잘 되면 멀리 날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공중에서 폭파되는 식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만 중요시하고 방향을 고려치 않는 사업 모델은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파괴적인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고려 없는 최고 속도의 질주는 본질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실수할 틈도 없고 사업에 대해서 재고하거나 재정비할 시간이 없었던 기업들은 이 책에서 표현하는 탄력성, 시장 인지도, 자금 조달 기회, 협력 사업, 인재 등용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 배드 블러드는 영상으로 또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